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5장 수기 가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다듬질 가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반 기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5장에서 출제될 그 문제 그러니까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매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와도 뭐 한 문제 이상은 뭐 나올 리는 없겠죠. 나올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설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평균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도 그다지 높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손 다듬질 가공이니까 세톱, 손 드릴 작업, 그리고 뭐 망치나 해머, 정작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는 게 되겠죠. 먼저 그 수기 가공의 종류 및 순서부터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하는 작업은 금긋기 작업이에요. 금긋기 작업. 어떤 부분에 뭐 못을 박을 건지 망치질을 한다 그러면 또는 어떤 부분을 절단할 건지 어떤 부분에 드릴 구멍을 뚫을 건지 어떤 부분에 홈을 팔 건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금긋기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칭 및 드릴링 작업을 합니다. 구멍 뚫기 작업한다 이런 얘기죠. 금긋기 작업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으로 우선적으로 펀칭이나 드릴링 작업, 구멍 뚫기 작업, 그 다음에 절단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톱 작업, 그리고 홈을 파거나 절단을 하거나 하는 정작업이 있어요. 정작업. 불 작업, 파일링 작업이라고도 표현하죠. 다듬질 작업이죠. 그 다음에 스크레이퍼 작업,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손 다듬질 작업을 합니다. 수기 가공을 할 때 이 작업을 다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절단 작업을 해야 되겠다. 세톱 작업, 절단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단을 한 부분을 금긋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절단 작업 한 다음에 절단 부분이 날카롭죠.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니까 줄 작업 같은 거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드릴링 작업을 해야 돼요. 드릴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멍의 위치를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구멍 내부가 그 구멍 내부가 거친단 말이죠. 구멍 내부가 거치니까 그 거친 부분들을 좀 다듬질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작업을 리밍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리밍 작업. 그래서 리밍 작업 같은 거 하고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작업을 다 한다 그랬을 때는 이런 작업들을 다 한다 그랬을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한다. 보통 수기 가공이다라고 하면 이 정도 범위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펀칭 및 드릴링 작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멍 뚫기 작업, 구멍 뚫기 작업이 되는 거고, 세톱은 절단 작업. 나무톱하고 세톱하고 작업할 때 좀 원리가 좀 다르죠. 나무톱은 당길 때 썰리지만 세톱은 밀 때 썰리죠. 그죠? 그래서 밀 때 힘을 주고 당길 때 힘을 빼고, 그러나 이제 나무톱 같은 경우에는 당길 때 힘을 주고 밀 때 힘을 빼고 반대입니다. 이렇게. 정작업은 뭐 홈을 파거나 절단을 하거나 이런 작업이 되겠고, 줄 작업은 다듬질 작업이죠. 다듬질 작업. 스크레이퍼도 다듬질 작업입니다. 이제 스크레이퍼는 줄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줄 작업을 한 다음에 스크레이퍼 작업을 해요. 줄 작업 없이 스크레이퍼 작업을 먼저
보통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줄 작업한 다음에 좀 더 정밀한 다듬질이 필요할 경우에 하는 작업이 스크레이퍼 작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밀 다듬질 손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15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정리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훑어보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금극기 작업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금극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공구 종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금극기 작업 시 사용하는 공구, 즉 금극기 작업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중 필요 없는 공구는 어떤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금극기 바늘 제일 중요하죠. 금극기 공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공구라고 한다면 바늘입니다. 금극기 바늘. 물론 이제 금극기 바늘만 이용하는 건 아니겠죠. 뭐 백목과 같은 것도 때로는 금극기 작업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뭐 연필에 해당되는. 그러나 이제 금속에다가 뭐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또 오래 또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필보다는 주로 이제 그 바늘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금극기 바늘이라든가 펀치도 때로는 사용한다 이거죠. 구멍 뚫기 작업을 할 때도 사용을 하는 게 펀치예요. 펀치. 예? 그리고 뭐 정반. 일단 이제 펀치 부분에서는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펀치의 끝각 90도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것도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요. 펀치의 끝각 90도. 그리고 이제 정반. 정반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피스 게이지. 금극기 할 때 사용하는 공구라는 얘기인데 이 금극기 작업만 할 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선반에서도요. 앞에서 선반으로 정리 한번 했었죠. 선반에서도 보면 이런 환봉을 척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죠. 좌측은 척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주축대에서 그리고 우측은 심압대에서 정지센터로 지지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터닝을 시키는데 이 척으로 단동척 같은 경우에는 조우가 4개죠. 공작물을 무는 이빨이 4개란 말이야. 단동척은. 그때 그 이빨들이 각각 움직이죠. 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중심을 정확히 주축의 중심과 공작물의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 위에다가 서피스 게이지를 고정을 해요. 서피스 게이지를 베드 위에다 고정을 해놓고 손으로 살살 돌려. 중심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손으로 살살 돌려봐. 그러면 밖으로 돌출돼 나온 부분은 서피스 게이지를 건드리니까 서피스 게이지를 밖으로 밀어내겠죠. 그죠? 그 부분은 뭐야? 조를 조여줘야죠. 조를 조여서 안으로 밀어 넣어 줌으로써 중심을 맞춰 나가요. 그래서 이런 서피스 게이지는 금극기 작업을 할 때도 사용을 하지만 이런 선반의 중심 맞추기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구다라고 하는 거 또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서피스 게이지, 뭐 선반에서 중심 맞추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뭐 V블럭이라든가 직각자, 스크류잭, 평형대, 디바이더, 컴비네이션 세트. 디바이더나 컴비네이션 세트 같은 경우는 14장에서도 좀 언급이 됐죠. 뭐 금극기 길이를 재는 이런 도구로도 사용이 되고 또 각도를 측정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하는 그런 측정기로서도 14장에서 좀 언급이 됐습니다. 금극기 작업 시에 다 필요한 이런 도구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극기 작업에서는 금극기 공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극기 바늘이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 셋업 작업을 보겠습니다. 셋업 작업, 셋업은 뭐 그림 15-2처럼 뭐 대부분 다 한 번씩 봤을 겁니다. 뭐 셋업은 또 뭐 작업을 한 번씩 해본 분들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좌우측 끝단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어서 셋업 프레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핀으로 나비 모양의 그 볼트로 이제 조여서 고정을 시키죠. 고정을 시키고 이제 손잡이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밀 때 힘을 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밀 때 힘을 가하고 당길 때는 힘을 빼고 그래야 이제 절단이 되겠고 이런 셋톱의 크기는 양 센터 양쪽 구멍에서요. 양쪽 구멍에서 구멍의 중심까지 거리로 해서 크기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셋톱의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라고 하는 거는 작업하고자 하는 공작물, 작업하고자 하는 이 공작물의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 공작물보다는 조금 단단한 소재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크기는 말씀드린 대로 양단 구멍에서 중심까지 길이로 표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절단 소재에 따른 셋톱의 선택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뭐예요? 공작물의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 이 공작물보다도 다소 강도나 경도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이게 절단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셋톱의 선택 부분은 참고로 좀 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정작업. 정작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홈을 파거나 뭐 절단을 하는 용도의 공구라고 보면은 되겠고요. 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정은 이제 일종의 공구 도구죠. 이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날끝의 형상에 따른 종류 해가지고요. 세 가지가 있죠. 평정, 홈정, 그리고 캡정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정의 종류가 있습니다. 평정은 표현 그대로 평면을 가공하는 평면 가공, 절단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정의 종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홈정은요. 홈정은 기름홈 가공에 사용되는 정의예요. 기름홈 기름홈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이 흘러가는 홈을 얘기해요. 기름이 흘러가는 홈. 그래서 기름이 흘러가는 그 홈을 팔 때 사용하는 정이 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재에는 뭐 깊은 홈 가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뭐 깊을 수도 있고 기름이 흘러가는 그런 홈이 깊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낮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기름홈 가공을 가공하기 위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캡정이 있어요. 캡정은 좀 넓은 홈 또는 이제 키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홈의 정의 종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평정, 홈정, 캡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작업을 할 때는 이 정의 날끝각이 연강이나 주철이나 경강 등 작업을 할 때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강은 45도에서 55도, 주철은 55도에서 60도, 경강은 60에서 70도니까 단단한 재질일수록 정의 날끝각이 커지죠. 경한 재질일수록 정의 날끝각은 커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의 크기는 날끝 폭으로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다소 뭐 어쨌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뭐 이 중에서도 뭐 좀 찍어본다 그러면 뭐 정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정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그리고 뭐 기름홈을 가공하고자 한다. 어떤 종류의 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로는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이 기계 제작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사실 그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지 간에 뭐 공무원이 됐든 뭐 군무원 시험이 됐든 또는 뭐 공기업 공단 시험이 됐든 어떤 시험이 됐든지 간에 이 기계 제작법이라고 하는 그 과목, 기계 공작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굉장히 그 중요한 과목이고 또 폭넓게 또 시험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과목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현장에서
생산 파트 쪽으로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또 중요한 과목이기도 한 게 또 기계 제작법이고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설계를 한다고 해가지고 생산을 전혀 가공이라고 하는 분야를 전혀 모르고 설계를 하는 거하고 알고 설계하려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설계를 해놓고 이걸 어떻게 가공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가공하니까 설계 시 이런 점을 반영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설계 파트로 갈 거고 그런데 뭐 이게 내가 공부를 해야지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 제작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사실은 우리 기계공학을 공부하는 기계공학도로서는 아주 중요한 과목이고 또 반드시 또 기초 실습을 학교에서 기초 실습을 해야지만 되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그 학부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폭넓게 좀 폭이 넓으면서도 깊지 않고 좀 옅은 이런 공부를 해두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과목이니까요. 이렇게 예. 자,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공부하면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을 기계 제작법이나 기계재료나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이런 측면, 자세 이런 쪽에서 조금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요. 뭐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바이스가 있죠. 이제 정작업을 하든 뭐 절단 작업을 하든, 그러니까 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셋톱 작업을 하든 뭐 정작업을 하든 공작물은 고정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정리를 했습니다. 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고정구죠. 고정구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이스, 클램프, 지그. 보통 사용하는 게 이제 바이스란 말이죠. 바이스. 그래서 그림 15-3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그림 15-3을 보면은 조우라고 해서요. 조우라고 해서 좌우측에 조우가 있죠. 그 사이에 공작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손잡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바이스 축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핸들이죠. 핸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을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조우가 좌우로 움직인단 말이죠. 좌우로 움직여요. 그래서 조우를 최대한 벌려서 그 사이에 공작물을 위치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핸들을 돌려서 그 고정을 시켜 놓는 방식인데, 이때 이 바이스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조우의 최대폭입니다. 조우의 최대폭. 조우의 최대폭이다라고 하니까 이 벌어지는 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조우가 있으면 조우가 좌우로 이렇게 벌어져서 벌어졌다가 이제 좁혀지는 거냐, 그죠? 오므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공작물을 딱 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바이스의 폭이라고 해서 이 벌어지는 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벌어지는 이 폭이 아니라 이거죠. 너비. 바이스 조우의 너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때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바이스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시험 문제가 이제 공개되기 전에는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히 나오는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드물게나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자주는 못 나오니까 요즘은 문제들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사이클들이 많이 줄었죠. 자, 그래서 바이스 부분에서는 이 바이스의 크기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스가 뭐 하는 거냐?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다음 해머가 있습니다. 해머는 일종의 그 망치질이란 말이죠. 그죠? 정이나 펀치 등을 두들기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해머죠. 해머 작업을 할 때는 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그죠? 장갑을 끼면은 망치도 마찬가지죠. 미끄러져 가지고 손에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머 작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장갑을 끼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리고 정작업이나 펀치 작업할 때는
처음부터 세게 두들기지 않죠, 그죠? 못을 박을 때 우리가 못 박을 때 처음부터 세게 두들기지 않잖아, 그죠? 처음에 탁탁탁 두들겨서 일단 못이 그 자리를 좀 잡은 다음에 약간의 그 홈이 파인 다음에 그 못이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힘을 가해야 미끄러지지 않고 못이 제대로 박힌단 말이죠. 뭐 그런 것처럼 정이나 펀치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이 해머나 망치를 세게 두들기는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처음은 가볍게 두들겨서 좀 이제 세게 힘을 가해도 될 정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줄 작업을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 줄 작업이에요. 줄 작업. 파일링 작업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줄의 종류. 어떤 방식으로 줄을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3번까지가 줄의 분류죠. 첫 번째는 줄날의 형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혼줄날, 두줄날, 라스프날, 곡선날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15-4가 줄인데 줄의 그림이죠. 줄 작업을 해본 분들도 있겠지만서도 표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돌도돌하게 쫙 되어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래서 공작물이 있으면 이렇게 일감 공작물이 있으면 줄을 공작물 위에 올려놓고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이제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할 때 힘을 균일하게 줘야죠. 밀 때 힘 주면 이 앞쪽만 가공이 되고 뒤쪽은 뜨고 당길 때에는 또 뒤쪽만 힘을 가해서 또 뒤쪽만 또 가듬질 작업이 되고 앞쪽은 좀 안 되고 뭐 그렇게 보통 처음에 작업하면 그런 식으로 작업이 돼요. 밀고 당길 때 균일하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힘을 균일하게 가해주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15-4에서 보듯이 이 줄에 보면은 상목과 하목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이렇게 상목, 하목해서 줄날이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줄을 두줄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두줄날부터 먼저 보면은 겹는 줄이라고도 표현하고 복목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목과 하목, 상날, 하날이라고 해서 표현이 되는데 그 상날이 약 70에서 80도, 약 70에서 80도 정도, 그리고 하목이 40에서 45도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상목과 하목을 갖고 있는 줄이 두줄날이야. 두줄날. 이 상목의 역할은 절삭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하목은 칩을 배출하는, 발생되는 새 조각을 외부로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혼줄날이라고 하는 거는 한 줄날, 단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상목만 가지고 있는, 하목 없이 뭐 상목만 가지고 있는 이런 줄을 한 줄날, 혼줄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연한 재료를 가공을 할 때는 혼줄날을 사용을 하고, 좀 경한 이런 재료를 가공할 때는 이제 두줄날이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혼줄날, 두줄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혼줄날은 한 줄날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단목, 한 줄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교재에 보면은 제가 오타를 수정한다고 수정을 하는데도 조금 있네요. 좀 있어. 납이라든가요. 구리가 아니라 주석입니다. 구리가 아니라 주석. 그리고 알루미늄. 절삭에 적당합니다. 혼줄날은 납, 주석, 알루미늄. 그 구리로 보지 마시고요. 주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줄날 같은 경우에는 강이나 주철 같은 재료를 작업하는데 적당합니다. 그다음 라스프날은 세줄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규목, 세줄날 표현해서 이런 이제 그
날이 상날, 하날, 상목, 하목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3등분된다는 얘기죠. 날이 3등분된 형태로 목재나 가죽 등의 비금속 재료 절삭에 적당한 날이고요. 곡선날, 화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화목이라고도 표현해서 납이라든가 알루미늄, 플라스틱, 목재, 비철금속이라든가 또는 이제 비금속 같은 재료들을 작업을 할 수 있죠. 곡선날. 이렇게. 두 줄날, 혼줄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줄눈의 크기에 따른 분류에서요. 줄눈이 줄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크면 아무래도 거친 절삭이 되는 거고, 요 줄눈이 작으면 좀 고운 다듬질이 되겠죠. 고운 다듬질이 되는 거고, 줄눈이 크면 거친 다듬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줄눈이 크면 항목, 줄눈이 작으면 세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항목, 항목, 중목, 세목, 극세목 이런 식으로 해서 줄눈의 크기에 따라서 줄을 분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단면의 모양에 따른 분류예요. 요 줄눈의 모양이 삼각형이냐 아니면 뭐 사각형이냐, 사각형이냐 아니면 뭐 반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줄눈의 모양에 따라서 줄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평형, 반원형, 원형, 각형 등이 있습니다. 평형은 요 사각형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자, 그래서 줄눈의 형상으로 맞지 않는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다음 줄의 재질은 탄소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탄소광, STC 탄소광으로 만들긴 합니다. 그러나 또 작업을 할 때 이 공작물의 재질이 뭐냐를 봐야죠. 공작물의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 공작물이 탄소광인데 탄소광으로 가공을 하면은 잘 안 될 거 아니야. 이 탄소광보다 좀 더 단단한 재료, 재질 이런 걸 사용해야 되니까 뭐 합금광이라든가, STS의 뭐 합금광이라든가, 또는 뭐 고수도광이라든가, SKH 고수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줄의 재질이 꼭 뭐 탄소공구광만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탄소공구광을 사용한다. 보통 이제 공작물이 뭐 비철금속이라든가 또는 강이라든가 탄소의 함량이 낮은 강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탄소공구광 사용해서 작업을 해줘도 되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줄눈의 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줄눈의 크기. 이 줄눈의 크기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항목으로 판단할 거냐, 아니면 세목으로 판단할 거냐, 거친 다듬질을 할 그런 줄로 볼 거냐, 고운 다듬질을 하는 줄로 볼 거냐를 기준으로 잡는 게 줄눈의 크기인데요. 보통 1인치 내의 눈금 수로 결정합니다. 1인치면 25.4mm죠. 25.4mm 안에 이 줄눈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 25.4mm 안에 줄눈이 몇 개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뭐 크다는 얘기죠. 줄눈이 크다는 얘기고, 25.4mm 안에 줄눈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럼 줄눈이 작다는 얘기죠. 세목. 세목.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작업을 해. 이 줄의 작업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진법, 사진법, 행진법.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줄의 작업의 종류 또 봐두셔야 되는데, 작업을 하면 요 줄 눈에는요 칩이 끼죠. 칩이 들어가. 칩이 다 끼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 칩을 제거를 해야 돼. 현장에서는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면 작업이 다 끝났어. 퇴근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뒷정리를 해야죠. 공구 사용했던 거 다 청소를 해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 배치를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바닥 다 청소하고 가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야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뒷정리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계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안전입니다. 안전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제품 많이 발사하고 하면 뭐예요? 뭐
다치고 뭐 손 절단되고 뭐 사고 나고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설계를 하는 설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안전관리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2차 실기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실기 준비할 때 우리가 설계 문제 있단 말이죠. 필답형 설계 문제 같은 거 할 때도 이 안전사항, 안전관리, 안전율 이런 거 고려해서 문제 푸는 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작업이 일단 끝나면은 이 줄 표면에는 칩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칩을 제거해야 돼요. 칩을 제거할 때는 브러쉬로 줄눈 방향으로 밀어가지고 칩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5번 줄눈의 크기에 보면 정리되어 있죠. 그 내용 참고로 보시면은 되겠고요. 그다음 줄작업의 종류에서 직진법, 사진법, 행진법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직진법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 직진법은 좁은 면 줄작업에 적당하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작물을 이렇게 수평으로 놔요. 공작물 수평으로 놓고 줄을 세로로 놔. 공작물의 축 방향을 가로로 놓는다는 얘기지. 가로로 놓고 줄의 축 방향은 세로로 놔. 세로로 놓고 평행하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게 직진법이야. 예, 좁은 면, 좁은 면 줄작업에 적당합니다. 최종 다듬질, 정삭 해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진법은요. 공작물이 있으면 사진법은 줄을 45도 정도로 기울여. 45도 정도로 기울여 놓고 밀었다 당겼다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방법이 사진법이 되겠죠. 못따기 작업이라든가 황삭, 거친 절삭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렸겠지만 황삭은 절삭에는 황삭과 정삭이 있어요. 황삭은 거친 절삭이고 정삭은 그 고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도로 마지막으로 가공하는 게 정삭이다 이렇게 봐야죠. 다듬질 절삭 이거는 뭐 거친 절삭 이렇게 생각해 줘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진법은 황삭에 적당하다 이런 얘기고 직진법은 정삭에 적당한 방법이다. 그리고 행진법 있습니다. 행진법. 병진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상하전진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공작물을 세로로 놔요. 이거는 공작물을 세로로 놓고 줄을 가로로 놔. 줄을 이렇게 해서 가공하는 방법이 병진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 이 상태에서 미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밀어야지. 이렇게 미는 거지. 이렇게. 줄을 세로로 놓고 공작물을 세로로 놓고 줄을 세로로 가로로 놓고 이렇게 해서 미는 방법이 이제 병진법. 근데 폭이 좀 전체 길이를 다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병진법 같은 경우는. 폭도 전부 다 이렇게 가공이 가능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공작물에 적당한 가공 방법이 행진법입니다. 행진법은 병진법, 전진법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줄 작업은 혼줄날, 두줄날 그 부분 기억해 두시고 단면형에 따른 분류, 삼각형, 평형, 반원형, 원형, 각형 그리고 뭐 줄의 재질도 관련해서 한 번씩 출제가 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탄소 공구강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줄 작업의 종류, 직진법, 사진법, 행진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스크레이퍼 작업. 말씀드린 대로 스크레이퍼 작업은 줄 작업을 한 이후에 작업을 해 줘야 되는 작업이죠. 스크레이퍼 작업은 그래서 정밀 다듬질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공구는 스크레이퍼입니다. 스크레이퍼. 이런 스크레이퍼의 종류는 그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곡면형, 삼각형, 조립형, 평형이 있습니다. 종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각 및 주처를 작업할 때는 날것각이 70에서 80도 정도 되고요.
다듬질 작업할 때는 보통 90에서 120도 정도로 날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머 작업을 보겠습니다. 리머 작업도 일종의 다듬질 작업이죠. 구멍 내부를 다듬질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리머 작업이 뭐냐라고 하는 거, 뭐 리밍이라고도 표현하죠. 리밍. 사용하는 공구는 이제 리머입니다. 그래서 드릴이라든가 드릴로 이제 구멍을 뚫어, 손드릴로 이제 구멍을 뻥 뚫어. 그러면 구멍 내부가 이제 거칠죠. 이거 드릴 가공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야. 드릴 가공에서.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드릴 자국이 남는다는 거죠. 내부에 이렇게. 그럼 이걸 싹 밖으로 내부의 바깥쪽, 구멍 내부의 바깥쪽으로 돌출돼 나와 있는 요철들을 싹 밀어야죠. 싹 밀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바로 이제 리밍 작업이고, 사용하는 공구가 리머예요. 리머. 이렇게.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기계설계 기사나 또는 건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리머 작업 시 유의사항과 같은 내용도 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리머를 뺄 때는 역회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칩이 잘 배출되도록 충분히 윤활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기름을 충분히 발라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리머 작업 시 이제 진동이 수반이 되면 안 되니까 진동이 수반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날의 간격을 등 간격이 아니라 부등 간격으로 해줌으로써 그런 이제 미세한 진동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작업 속도는 드릴보다는 좀 이성 속도는 빠르게 하고 절삭 속도는 좀 느리게 하고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친 부분을 충분히 다듬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성 속도는 빠르게, 절삭 속도는 느리게. 이렇게 정도 참고해서 봐두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탭과 다이스. 탭과 다이스. 탭은 앞나사를 내는 공구입니다. 탭은 앞나사를 내는 공구다라고 하는 거. 핸드탭이 있고 기계탭이 있습니다. 주로 핸드탭이 시험에 한 번씩 또 출제가 되죠. 기계탭은 뭐 거의 출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좀 정리를 해놨죠. 기계탭 같은 경우. 핸드탭을 보면은 핸드탭은 3개의 탭이 일계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1번 탭은 3개의 탭 중에 1번 탭은 가공률이 55%입니다. 2번 탭은 가공률이 25%, 3번 탭은 가공률이 20%예요. 이렇게 해서 1번 탭, 2번 탭, 3번 탭에서 일계조로 구성된 핸드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터 나사의 경우에 탭 구멍에 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탭 구멍 지름은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p 해서 미터 나사의 경우 라지 d는 수나사의 바깥 지름이죠. 라지 d는 수나사의 바깥 지름, 스몰 p는 피치, 나사의 피치입니다. 그래서 수나사의 바깥 지름에서 나사의 피치를 빼주면 탭 구멍의 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탭 구멍의 지름뿐만 아니라 드릴로 구멍을 뚫고자 한다. 드릴로 예를 들어서 나사 구멍을 뚫고자 한다. 그럼 드릴 구멍은 나사보다 수나사보다 드릴 구멍 지름이 더 커야지 조립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쪽으로 나사가 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나사의 바깥 지름하고 그 구멍 지름하고 똑같으면 이게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조금 커야 돼. 0.1mm 1mm라도 커야 된단 말이지.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죠. 탭 구멍 지름뿐만 아니라 수나사의 바깥 지름 마이너스 피치 정도로 해서 구멍의 지름을 잡아줍니다. 한 번씩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탭은 앞나사를 내는 공구다. 핸드탭 수동탭이죠. 사람이 직접 가공을 하는 탭이니까 이제 핸드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3개의 탭이 일계조로 구성이 된다. 가공률 55%, 25%, 20%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기계탭의 종류로는 스파이럴 탭, 건탭, 마스터 탭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이스를 보겠습니다. 다이스. 다이스는 순화살을 깎는 공구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이스는 순화살을 깎는 공구고, 탭은 앞나살을 깎는 공구고, 다이스 종류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15장 수기가공에서는 이 정도 내용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15장까지 해서 이제 그 기계 제작법 내용 정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든지 간에 이 기계 제작을 하는 방법에는 절삭 방법과 비절삭 방법이 있는데, 절삭보다는 비절삭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삭 가공 편보다는 비절삭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서 좀 끝내는 것도 방법이고, 절삭 가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절삭 이론이죠. 4장의 절삭 이론입니다. 절삭 이론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절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 공작 기계죠. 공작 기계, 여러 개의 공작 기계에 관한 내용들은 또 이제 20문제씩 출제되는 부분 경우에는 좀 깊게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볍게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이 수업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기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기사, 그리고 기계 설계 기사, 기계 설계 산업 기사, 건설기계 설비 산업 기사.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기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 건설기계 설비 산업 기사, 그리고 기계 설계 기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기계 제작법과 관련된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뭐 기계 설계 산업 기사나 또는 컴퓨터 응용 생산 산업 기사라든가 이런 준비를 하는 분들은 조금 달라요. 출제 범위가 조금 달라요. 거의 뭐 이 안에서 다 출제가 되긴 해요. 넓은 틀에서 보면. 그러나 그 기계 설계 산업 기사나 생산 가공 또는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라든가 또는 컴퓨터 응용 생산 산업 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내용이 좀 많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일반 기계 기사나 건설기 설비 기사는 10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10문제 맞추기 위한 공부의 양으로는 좀 다소 많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제가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딱딱딱 짚어준 부분도 있겠지만서도 아무래도 내용이 많고 또 학부에서 학점 이수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런 과목이다 보니까 다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힘드실 거야. 또 제가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이 금방 확 와닿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번 듣는 게 좋습니다. 한 번 갖고 좀 부족하면 두세 번 빠르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독과 다독을 통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이거 구단 외우듯이 애워갖고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짧은 시간에 공부를 또 보통은 다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왜냐? 역학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다독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는 많은 그 문제를 빠르게 이제 반복해서 두세 번 본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점수는 이제 합격 점수들은 이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독과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